오늘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주말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 서울의 열대야 연속 일수가 새 기록을 쓸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기세가 강하군요. 네, 오늘도 오전부터 무척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의 낮 기온이 34도로 예상되고 대구와 청주는 35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겠는데요. 강원 지역에 5에서 20mm, 광주와 부산, 대구에서도 5에서 40mm, 제주 지역은 5에서 6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 2,004명이 발생한 가운데 19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더위가 8월 중순을 지나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어제 기상청이 발표를 했는데 주말에는 열대야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고요? 네, 14일이 말복입니다. 원래 이 시기 이후면 더위가 꺾이곤 했는데요. 올해는 가장 더웠던 2018년처럼 말복 이후에도 더위가 지속할 걸로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나라 대기 중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강화하고 서해상에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지속하거나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19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주말 사이 역대 세 번째로 긴 열대야 기록을 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긴 열대야는 2018년에 26일이었습니다. 기상청 전망처럼 광복절 이후까지 계속 덥다면 역대 1위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속 기록 말고 1년 내 열대야 일수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열대야는 1994년 여름에 36일이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도 5위권에 자리한 가운데 올해 열대야 일수가 이미 22일을 기록 중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관리실 스프링클러 밸브에 정지 버튼이 눌러져서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현장 감식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인천소방본부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현장 조사에서 화재 발생 구역 부근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었는데요. 소방 조사 결과 아파트 방제실 관계자에 의해 정지 버튼이 눌려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앞서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분석 결과 스프링클러 장치에 있는 준비작동식 밸브에 연동 정지 버튼이 눌려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데요. 아파트 방제실 관계자에 의해 밸브에 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었고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정지 버튼을 눌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다면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물을 뿜어 진화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은 불이 난 지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크게 번졌고 소방 전기 배선이 일부 소실되면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은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조사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재차 확인됐습니다. 지하 2층 수조에 저장돼 있던 소화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있었던 점, 그리고 소화 펌프가 작동했다면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상행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선로 점검 차량과 보수 작업 차량이 부딪힌 건데요.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보수 작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안타깝게도 2명이 숨졌군요. 네,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20분쯤입니다. 고압 선로를 정비하던 이들 3명이 작업 차량 상부 작업대에 올라타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선로 점검을 하던 차량이 이 작업대를 쳐 작업자 모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양측이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관계자를 조사 중입니다. 코레일은 현장을 수습하고 새벽 5시 10분쯤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경부선 전동열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분 이상 지연됐지만 새벽 5시 40분쯤부터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푹푹 찌는 열대야의 곳곳에서 전기까지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새 무더위와 싸우면서 뜬 눈으로 날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고 주민들은 밖에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제 저녁 8시쯤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황스럽고 이제 뭐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이제 카페 있는 데 가서 쉬면서 이제 전기도 필요하니까 핸드폰 충전하기. 아파트 측은 자체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맨몸으로 더위와 싸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엔 부산 연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날도 더운데 밤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원인을 묻기 위해 바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31층 사는데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냉장고는 이미 아예 엉망됐을 거고 밖에 너무 후덥지근하고 꿉꿉하고 이런데. 아파트 전기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아파트 측이 오늘 오전에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민들 불편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재유행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했고요. 이번 달 첫째 주에는 860여 명이 신고돼서 지난 2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둘째 주 입원 환자 148명과 비교해 볼 때 5.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단행되는 이번 특별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함께 심사한 끝에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 명단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5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사면됐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활동엔 마찬가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 각종 정치 공작을 벌여 복역하던 중 지난해 가석방돼 풀려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으로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이번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8월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의 뜻을 모은 여야가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실제 복권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길이 열리는 건데요. 정치권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겠군요. 네, 우선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와 어제 직접 통화를 했다고 밝힌 측근 인사는 YTN에 아직 복권이 확정된 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게 김 전 지사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실제 복권이 되더라도 김 전 지사가 연말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일정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기는 했지만 야권에선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김 전 지사의 복권 전망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단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많고 특히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설 만한 구심점이 없었던 비명계와 친문계를 중심으로 온 기대감도 읽힙니다. 당내 친문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당내의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당이 요동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이 전 대표 측은 하나같이 김 전 지사 복권이 잘된 일이라고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평소 야권에서 경쟁이 가능한 다른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며 실제 복권이 확정되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내부를 갈라치려는 여권의 정략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장경태 의원은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필이면 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민주당엔 큰 파장이 일 것이고 이재명 전 대표가 불편해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당내 파벌을 조성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지금 반발이 거세죠? 네, 무엇보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로비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적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이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 역시 당분간 민생을 주제로 대화해보자는 여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최상병 특검에 답을 내야 할 시간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이든 다른 대안이든 한 대표가 공언했던 한동훈 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하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 국회에서 청문회 열었죠? 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청문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에 단행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청문회에 참석은 했지만 여야 합의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6일까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청문 절차를 중단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물이 빠진 틈을 타서 도보와 수영으로 건넜는데 북한 주민이 서해 쪽으로 귀순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주수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북한 주민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 주민이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교동도 앞 전방에 물이 빠진 틈을 타 일부 구간을 걸어오다가 물이 찬 부분은 맨몸으로 수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시 장비에 2개의 점이 포착됐다가 1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몇 시간 동안 추적하다가 이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기관에 인계했으며 현재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를 해서 유도를 했던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교동도는 북한과 직선 거리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2012년 이후 4년 연속 교동도로 귀순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서해로 귀순해온 것은 지난해 5월 가족 9명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번 귀순에 따른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탈북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귀순이 이루어져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해서 간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사 내에서 군장성 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자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선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인에게 넘긴 자료에는 우리 측 블랙 요원의 명단이 담겼습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던 공작 요원들입니다. 신변이 노출된 이들은 급거 귀국했는데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간첩죄를 추가한 뒤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해당 자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포함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전에 막지 못한 지휘 책임도 소홀했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자를 3개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밀 유출에 사과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며 대대적인 혁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사 내 장군 간 폭력과 하극상 논란 등이 맞물리자 국방부는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참가 선수들에게 모두 지급이 됐죠.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된 게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냐 논란이 됐었는데 IOC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 동메달을 목에 건 우리 선수들과 은메달을 따낸 북한 선수들이 함께 어울려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셀피 외교라며 스포츠맨십이 돋보인 명장면으로 소개했습니다. 빅토리 셀피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제품으로 이번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도 지급됐습니다.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엔 올림픽 에디션 한정판으로 소개되며 많게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두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IOC를 인용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선수촌 삼성체험관에서 참가 선수들 몫에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받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공급이나 판매, 이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슈화가 됐으니까 반납할 수도 있을 거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본인들이 쓸 수는 없죠. 대남 적개심이 상당히 이제 더 고조됐고요. 통일부 당국자도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최종적으로 올림픽을 담당하는 IOC에서 답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IOC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애초 받지 않았던 건지 받았다가 반납한 건지 등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올림픽에서 사격 은메달을 딴 김혜지 선수가 전북 임실에서 열린 환영식과 기자회견 도중에 일시적인 쇼크로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혜지 선수는 오늘 오전 11시쯤 임실군에 있는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환영식과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경련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임실군청 관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로 10여 분 만에 김 선수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광민수 임실군청 사격 감독은 김혜지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를 치르면서 극도로 긴장했고 이후에 메달을 딴 뒤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 갑자기 쓰러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단 김혜지 선수가 회복됐지만 혹시 상황을 몰라 병원으로 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태종은 왕실의 연회 공간인 경복궁 경회로에서 피서를 즐겼는데요. 경회로에서 제왕의 피서법도 체험해보고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왕실의 연회 공간을 구석구석 둘러보는 특별 관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경복궁 경회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달 무더위 여파로 중단이 됐던 경회로 내부 관람이 재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국권 만원 지폐가 보이시나요? 이 국권 만원 지폐의 뒷면에 나와 있는 이 건축물이 바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경회로입니다. 이 경회로 내부는 원래 평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경회로 특별관람 기간 동안에만 개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 건축물인 경회로는 조선왕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사방이 뚫려 있어 왕이 피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과 신하의 연회 장소로 사용된 건축물로 조선시대의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특별관람 형식으로 관람객에게 내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경회로의 역사를 배우고 평소 들어가 볼 수 없었던 경회로 2층도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한 번에 1000여 명을 수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넓은 경회로의 2층은 사방이 탁 트여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기 다른 궁궐의 경관과 인왕산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 경복궁 경회로의 문화유산 해설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님께서는 궁궐 바깥으로 벗어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궐 안에서 주로
무더운 여름에 피서를 보내곤 하셨는데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 경회로에서 일상 업무를 보시는 등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나셨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회로 특별관람은 5월 8일 시작돼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데요. 미리 예약하면 매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왕의 피서지였던 이곳에서 더위도 식히고요. 또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복궁 경회로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왜 지금이냐 이런 의문점인데요. 김경수 복권 카드, 용산의 뜻은 어떤 걸까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뭐 항상 정치적이죠.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사면 복권까지 시키지 않은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일단은 경남에서 이 석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복권을 시켜주지 않은 것이고 예. 자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 달에 2개의 사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이 삼각형의 격렬한 공세,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어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일단은 내부 균열을 좀 한번 조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야권 내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판단 그리고 플러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한 반감 그리고 이 낮은 수준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죠. 7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2022년에 사면이 됐는데 복권은 안 된 거고 저 때는 이제 사면 결정만 내려진 거고요. 이번에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되면 지방선거, 대선 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2기 대표 체제의 출범 직전에 김경수의 정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으로서 너무 실험할 것도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결론이 있고 10월에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너무 어쩌다 한 사람으로만 가는 게 그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반론적으로 말이죠. 다양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통령,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다양성이나 역동성을 생각해서 복권을 시키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뭐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도 아니라고 화합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예. 이제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아마 대통령이 최종으로 복권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최종 결정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간에 정치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제 비명계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숨통이 좀 트이겠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쟁력이 얼마 될지 예. 그건 이제 앞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컨대 말이죠. 만약에 김경수란 정치인이 정말
피선거만 회복된다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든지 뭐 여야를 통틀어서 중도층까지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상당한 위협이 된다. 아마 그런 복권 안 시켰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저의 이제 추정인데 가정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민주당은 지금 비명과 친명은 상당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8월 18일 날 뭐 거의 대표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왜 이제 복권 시키냐 그러는데 근데 원래 복권이나 사면은 뭐 3.1절, 광복절,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있는 거기 때문에 광복절이 하필 겹친 거죠? 그럼 8월 15일 날을 탓할 게 아니라 8월 18일이 전당대회인 걸 탓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뭐 현명한 평가인 것 같고 아무튼 민주당에 무슨 균열이 날 수 있을 거냐. 근데 제가 볼 땐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체제의 권력 지형을 흔들 정도의 그 정도의 파괴력이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친명계 반응은 다소 좀 심란한 그런 심경도 읽히는데요. 친명으로 꼽히는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김경수 지사님의 여러 복권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예.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뭐 떨떠름하긴 하죠.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뭐 진작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막 한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하고 있는 판에 그때 이제 하는 것 뭐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 결론 다 정해진 결론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건 뭐 완전히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갑자기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릴 수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한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타이밍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저는 더 큰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지사라서 아마 저는 앞으로가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왜 하필 지금이냐? 장경태 의원의 얘기였는데요. 시점을 놓고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지만 격한 환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 이게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무슨 전과자가 사면 복권을 받는 것을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의 사회적 화합의 취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일종의 통치 행위고 그런 것을 받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무슨 뭐 왜 지금 하느냐, 일찍 총선 전에는 왜 안 했느냐, 무슨 전당대회 때 왜 지금을 해서 야당을 교란시키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 이것은 일단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책인 의도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일극 체제, 사실상 독재 체제죠. 이재명 야당 내부의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변화라도 주는 것이 전국 운영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를 이번에 복권에 포함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쪽 인사, 여권 인사들을 사면 복권시키는 데에 나름대로의 균형 배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면 복권시키려면 야당 쪽 인사를 균형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뭐 떨떠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현재 완전히 이재명 중심의 체제의 어떤 강성 당원들,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니까 그런데 일단 하여튼 복권돼서 돌아와서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김경수 전 지사를 얼마나 밀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복권 뉴스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환영 입장을 좀 언제쯤 나타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명분은 그런 거겠죠. 아직 대통령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당대표 후보로서 말을 자제한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복권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썩 그렇게 아까 뭐 격하게 환영한다 이런 말
격하게 환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비명이라는 분이 친문 친노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는 건데 사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친문 친노도 약간의 그 결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명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편할 수 있죠.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서 또 다시 뭐가 분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아직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 반응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뭐 개파라고 할까요? 친명과 친문의 반응이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그야말로 격하게 환영을 했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8.15 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정치 출마 길이 열리면 친문 진영이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김두관 전 의원도 반 이재명 세력의 중심 인물이고, 자 그러면 차기 대권 가도에서 주요 경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예. 여기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반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내의 열성 당원들 내에 가지고 있는 지지세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대중적 지지 열도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는 잡초형 정치인이에요. 예.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강을 건넌 예. 대표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당 측 입장에서 보자면 투사, 예. 대표 투사예요. 그런데 민주당과 야당의 지지자들은 투사형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나머지 말씀드린 4명의 인사들은 예. 잡초에 비하자면 온실형 화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시련은 있지 않았습니까? 시련은 본인이 두루킹 시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 경력이라고 하는 게 뭐 국회의원 한 번, 도지사 한 번이 전부인데 예. 잡초형 이재명 대표의 카리스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죠. 정치적인 무게감이 다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난 5월에 잠시 귀국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당내에서는 계속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귀국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일시 방문하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뭐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네 없었네 그런 수작들 부리지 말고 이제 잔머리 고만 걸리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착하고 예의 바르고 김경수가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러고 또 친노 쪽하고 저기 친문이 조금 분화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양쪽에 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도 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아주 저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양대 정권에 걸쳐서 이제 제일 우리 사람이 워낙 착하고 겸손하고 그래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근데 권력 의지나 뭐 그런 게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김경수 전 지사인데 권력 의지는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권력은 저는 뭐 그런 걸 추구해 본 적이 없는데 권력 의지가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권력 세계라는 게 이게 윤리도 있고 당위도 있고 규범도 있는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결정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막 권력 의지가 치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전 대표 이런 분들은 권력 의지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까 잡초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야당에서 중요한 건 결국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극복이 되면 저런 얘기 다 필요 없다고 좀 봐요. 친문, 친노, 무슨 박용진, 김동연 뭐 지사 이런 분들의 연합군이라는 게 그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대개 연합군들이 약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좌절되면은 지금 뭐 야당이 엄청난 파워를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고 올 10월에 이제 만약에 문항이 넘어가고 또 내년 2심까지 가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극복한다면 이재명 대표. 전 저런 얘기가 별로 의미 없다. 김경수 전 지사의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 모르겠지만 강하다면은 뭐 연말이 아니라 좀 더 일찍 들어올 수도 그렇겠죠.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내부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죠. 정봉주 후보가 지금 격분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초반에 최고위원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 왜 격분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최고위원회 2-3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또 3% 차로 진다. 네, 저런 이유로 지금 정봉주 후보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게 지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뭐 박원석 전 의원이 뭐 없는 말 하실 분은 아니고요. 저런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 경선에 좀 개입하면서 내가 지금 김민석한테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봉주 전 의원의 그런 비판은 뭐 논리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틀리고. 그렇습니까?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자체가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을 해서 당대표 경선에 원희룡 후보를 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세워서 최고위원들 중에서 당선을 시켰고 당대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러닝메이트나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대표 경선에서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는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 현장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해줍니다. 때문에 그건 논리도 맞지 않고 두 번째, 정봉주 전 의원이 자꾸 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는 정봉주 정치인의 본질적 한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본질적 한계는 낙곰수 4인 체제의 좌장 역할을 했던 그 시절의 정봉주 정치인의 한계를 전혀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BBK 주가 조작설을 얘기를 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끔찍했던 목함 지뢰를 조롱을 하는 발언을 해서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추문과 논란거리가 있었고 정봉주식으로 마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후과나 이런 이 책임이나 이런 것도 모르. 저런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어쨌든 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선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에게.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좀 보도해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게 아직 경선이 남아 있어서 혹시나 그렇죠. 당원 표심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아직 뭐 이제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아직 뭐 장담할 수 없는데 아무튼 김민석 후보가 지금 1위로 올라서 있으니까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정봉주 후보가 이제 앞서 나가다가 아마 그 이제 친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후보가 정봉주 같은 강성 인사가 옆에 포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게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김민석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불만이라는 거 아니냐. 지금 얘기의 논리 구조는 말이죠. 저는 정봉주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강성 발언에 의지를 하겠어요? 정치라는 게 정봉주 후보도 벌써 정치하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면 거기에 좀 자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언제 우리 정치가 항상 이렇게 강성 발언, 뭐 극우, 극좌, 뭐 좌편향, 우편향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저런 강성 발언이 우리 정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워낙에 당대표 선거가 이제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게 좀 당연한 당대표 것 같긴 선거는 한데요. 99.9%죠. 뭐. 예, 제가 좀 간략하게요. 네. 근데 전당대회 지금 투표율이 좀 낮잖아요. 네, 낮죠. 이제 수도권에서 몇 퍼센트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죠. 근데 투표율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전 대표라는 얘기,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당원들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뭘 굳이 참여하냐 이런 생각이 강하겠죠. 이게 뭔가 이제 시소 게임도 좀 하고 이 뭔가 이 역동적이고 이래야지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다면 국민의힘 선거는 그래도 투표율이 꽤 높았던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었죠. 상당히 강렬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의 이 지금 대표 경선은 최고위원 이제 선거가 주목을 받을 정도 당 대표 선거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야권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제는 한동훈이 답을 해야 할 시간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답을 하라는 걸까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십시오. 그래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말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자꾸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논의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놔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 얘기만 하더니 연기만 피우고 왜 말이 없냐. 한동훈이 답을 해야 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답을 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외통수에 걸렸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저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이 한동훈 대표의 최대 패착이다. 그것은 현재 이재명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을 삼지창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탄핵, 특검, 그리고 청문회 세 개의 삼지창으로 공격을 하는데 자 이번에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였어요. 그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 문제를 걸어서 벌써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특검 이 프레임이 자꾸 커지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이라는 걸 내놓은 것으로 인해서 자꾸 말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하잖아요. 당신 제3자 특검법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안을 내놔라, 발의해라.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무슨 뭐 제3자 특검을 하든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이 추천을 하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공론의 장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올리면 토론을 하면 그걸로 내부 분열이 가속되고 계속 특검 프레임에 말려들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뭐 측근들이 자꾸 이 발을 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동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다 발을 빼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의 세 번째 이 특검법 발의인데 갈수록 내용은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한동훈 표 특검법 있으면 발의해라, 내놔라. 민주당에서 그랬는데 진짜 내놓으면 받긴 받습니까? 민주당이? 받고 안 받고 문제보다도 예. 지금 민주당이 약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아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어차피 못 내놓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친윤을 중심으로 한 어쨌든 여권의 주류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난 경선 때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특검한다. 공수처 수사에 관계없이. 그런 얘기도 또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예. 그 얘기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 이 말하자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 예.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약화될 거라서 양극단에서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독한 특검 하겠다는 거고 어째 거부권 행사될 뻔히 알면서 속내는 한동훈 표 특검법 받을 마음이 없는 별로 거죠? 없는 거죠. 예. 밀어붙이고 또 이쪽에 우측에 있는 이 국민의힘 이 주류는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세대가 됐어요. 낀 이런 형국이 됐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 걸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걸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주장했던 거 예. 공수처 수사 끝나고 그때 밀어붙이면 돼요. 난 명분이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예. 양극단 아닙니까? 양극단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제3의 협상을 마련해내야죠. 예.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양쪽이 다 생각이 다른데 계속 이렇게 가요? 특검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발의하고 거부. 이거 제3자 추천은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 국민의힘 내부도 제3자 추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간략하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통수 상황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의 상표로 꺼내든 걸 바로 거둘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해법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대표의 워딩이 달라졌어요.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 내가 이것을 발의 제안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접지는 않겠다고 또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 말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당내 공론의 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시간을 많이 끌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예. 이런 식의 명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식의 명분.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들어서 완전히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명분을 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접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 이달 말쯤에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을 지나서 겨울까지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5세 이상 환자가 절반을 넘는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7월 둘째 주엔 13%였지만 8월 첫째 주에 들어서는 40%에 육박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에는 91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861명으로 9.5배 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봐도 1.8배나 많습니다. 나이로 보면 65세 이상 환자가 65.2%로 가장 많고 50세에서 64세까지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확산세에 일부 지역에선 자가검사 키트와 치료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첫째 주부터 치료제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이번 달 안에 500만 개 이상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환자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유행 주기를 보면 봄, 여름에 주춤했다가 더위가 꺾이고 학생들이 개학하는 8월 말부터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8월, 9월 요 시점에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서 가을 되면 다시 감소했다가 동절기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과거 2, 3년 동안 루틴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에도 같은 패턴으로. 현재 코로나 위기 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위기 단계 격상까지 언급할 수준은 아니라며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의 개인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접종을 오는 10월쯤 시작할 예정이라며 독감 예방주사와 함께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치료제 물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하죠. 수도권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비수도권은 더 심각해서 당장 증상이 심한 환자들도 감기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취급하는 대구의 약국입니다. 이달 들어 매주 70명 넘는 환자가 치료제를 처방받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재유행이 심각해지면서 한 달 전보다 10배 넘게 환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헛걸음이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하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약국인데 언제 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냥 감기약 먹고 견딜 수밖에 없네. 이런 사정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열악합니다.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주 딱 한 번 들어오는 치료제는 다음 날 아침 금세 동납니다. 요새는 공급되는 물량을 한 이틀분 정도 쓰면은 약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환자들한테 아유 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고위험군. 이들이 무더위 속에 약국을 찾아 곳곳을 떠돌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열이 난다거나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고연령이셔서 꼭 제 입장에서도 꼭 써야 될 것 같은 분인데 처방을 냈는데 약이 없다 하면 좀 걱정도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물량을 더 공급하고 추가 구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름철 재유행이 현실화해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책도 마련해야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아파트 방제실 관계자가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불이 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내 화재 수신기 로그 기록을 복구한 결과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 작동식 밸브에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데 5분쯤 지나 정지 버튼이 해제되긴 했지만 이미 소방 배선이 소실되면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은 판단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종합대책에 배터리 실명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 뒤늦게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소유주조차 배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사, 수입차 브랜드와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차주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차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일단 국토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정보 공개를 정부 방침으로 강제하는 것도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에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약간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계속해 유지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를 실어나르는 선박에서의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해수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고 운항 중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여객선에 공급하는 등 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본 인천 청라동 아파트 단지에 벤츠 대리점에서 차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전단지가 붙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전손 차량 지원과 전기차 화재 지원 프로모션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전단에는 벤츠 신차를 사면 2% 할인해준다거나 전손 차량 처분과 취득세를 환급하는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YTN에 현재 아파트 주민들 모두는 벤츠의 벤자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도 이 전단지를 보며 다들 허망한 표정으로 허탈한 웃음만 터뜨렸다며 프로모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가 우선이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을 3차례 하자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던데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해리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소스 조사 기관이 한 여론조사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결과를 보면은 미국 대선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50%, 공화당의 트럼프가 48%를 기록하고 있고, 또 마리스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51%,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을 대표할 때에 비하면은 전세가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대선 7개 주 경합주의 여론조사의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여론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를 따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스타티스타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7월에 한 결과를 보면은 아직도 위스콘신에서 두 후보가 47%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예. 경합주인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건에서는 아직도 1%에서 2% 정도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7월 초에 트럼프 후보 피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후보 사퇴를 하고 해리스 후보가 이제 다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하고 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론조사에 반영되려면 아무래도 이번 8월 말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후보가 초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 상승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위기감이 좀 커진 걸까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11월 전까지 3차례 대선 토론회 하자 이렇게 해리스를 압박했습니다. 토론회가 아무래도 자신의 상승세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 계산을 해서 대개 그 9월 달에 열리는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굳이 6월 27일에 먼저 하기로 제안을 했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사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노령 그리고 인지 능력 리스크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갑작스러운 이런 카말라 해리스 돌풍을 직면하면서 본인이 저번에 선전했던 대선 후보 토론을 다시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으로써 전세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이든 후보와 약속했던 9월 10일 ABC 토론뿐만 아니라 예. 두 차례 더 추가로 대선 후보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후보를 대체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약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해리스 상승세가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부통령 후보 확정했잖아요. 월주 주지사. 이 월주 주지사와의 시너지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는 두 가지를 주로 고려합니다. 뭐냐면은 둘 사이에 소위 이 정치적인 그 케미, 호흡이 잘 맞아서 전체 유세를 하는데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이 러닝메이트가 어떤 경합주에서 주지사나 상원의원을 함으로써 그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인 에릭 샤피로라든지 아리조나의 그 켈리 상원의원이 러닝메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미네소타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주지사인 그 월스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것은 이 경합주는 경합주대로 공략을 하되 너무 급진적이다. 그리고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줄 수 있고 또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층 그리고 백인 그리고 기존 정치인의 식상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평생 교사를 했고 24년 동안 군에 복무했고 예. 미국 축구 코치를 한 굉장히 이렇게 호감이 가는 아저씨 같은 월주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요. 발언은 굉장히 좀 공격 수위가 세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름이 끼친다. 그리고 괴상하다. 영어로 좀 weird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 괴상하다, weird라는 표현이 지금 캠페인에 좀 먹혀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weird 발언이 히트를 치면서 이제 월주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기로 해리스 후보가 마음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뭐 creepy라든지 weird라는 형용사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후보가 뭐 해리스가 무능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불법 이민자가 우리 미국민들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이 훨씬 더 극단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트럼프의 너무 이렇게 독설 어린 그 과격한 발언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사실 그렇다고 쇠약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양쪽 후보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적어도 이제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월스 주지사가 나와서 미국 국민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유머 섞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렇고 그런 정치인 그리고 독설 어린 이런 치고받는 투쟁적인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 양 후보가 다 싫었던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었던 이런 4분의 1의 유권자들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러닝메이트를 보면서 민주당 측으로 표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수가요. 세계적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사진을 크게 보여주시죠. 저 사진 테일러 스위프트 오른쪽에 보면은 해리스를 연상시키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올리자마자 이제 해리스 공개 지지가 임박했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면 대선 판도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높은 팝스타이긴 합니다만 이미 민주당 지지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추가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미 테일러 스위프트는 후보 사퇴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지만 예,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켜 보자는데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의 결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고전을 했던 이유는 2020년에 열심히 투표를 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층, 소위 제너레이션 Z라고 하죠. 30세 미만의 유권자들이 바이든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젊은 세대의 인기가 있는 대표성 있는 팝스타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면 마음을 돌렸던 젊은 유권자층이 다시 한번 민주당 지지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죠. 네, 워낙에 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끝으로요, 간략하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대선에 결과가 나와서 본인이 진다면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는 J.D. 벤스도 기자가 질문을 했죠. 결과가 공화당 패배로 나온다 그래도 승복을 할 것이냐 했더니 승복할 것이다. 만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인정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층에서 만약에 패배로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전 2020년과 같이 선거가 조작되었다,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예, 석 달 남은 미국 대선 분석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을 앞둔 도심 거리는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구로구의 체감온도는 35도 가까이 올랐고요. 이곳 중구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기분인데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한낮에 서울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볕도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양산을 쓴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나가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또 양산으로 볕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는 열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체감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는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최고 60mm, 강원 산간과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한꺼번에 20mm씩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서는 급격한 수위 상승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주말 사이 연속 열대야 일수가 역대 3위 안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일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다음 주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게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틈틈이 휴식 취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고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염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경남 통영에서는 한산대첩 승전기념축제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폭염에도 거북선 노젓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열치열의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통영시 중림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배들이 보이실 텐데요. 조금 전까지 거북선 노젓기 대회 학생부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역 초중고 27개 팀 297명이 참가했습니다. 키잡이 1명과 노를 젓는 격군 10명이 한 조로 경기를 하는데요. 폭 1.5m, 길이 7m가량 배를 타고 100m 또는 250m를 질주합니다. 폭염에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배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배구 경기에서 비록 아쉽게 졌지만 노젓기 대회에서 꼭 1등해서 50만 원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추억 만들겠습니다.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한산해전 승전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승전일인 1592년 음력 7월 8일에 맞춰 해마다 이맘때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첫 번째 축제가 열린 뒤 올해로 63회째를 맞았습니다. 역사가 깊은 축제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통영 한산대첩 광장 맞바다에서 불꽃놀이가 열리고 한산대첩을 재현하는 무대도 펼쳐집니다. 그런데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폭염입니다. 통영시에선 살수차로 뜨겁게 달궈진 도로를 식히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얼음 생수를 제공하는 등 폭염 대비책을 내놓았습니다. 쌍용의 비상, 구국의 통영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63회 한산대첩 축제는 통영 한산대첩 광장 등 통영시 일대에서 오는 14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통영시 중림만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지난해 3월 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부산 먼키 스패너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이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몽키 스패너를 휘두르고 난 뒤에야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먼키 스패너로 내리쳐서 왼쪽 머리가 한 7cm 정도가 찢어졌고, 근데 이게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칼이 그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서 피해자께서는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A씨는 여전히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물론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합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가해자가 집에 찾아와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비밀번호 핸드폰을 그냥 치고 왔던 거죠. 칼을 빼고 갑자기 제 목에 갖다 대더라고요.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네 죽고 네 죽자. 더 이상 나도 살아갈 의미가 없다. 딱 이러자는 거야. 범행 당일에는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자신과 통화하며 자신이 피해 신고한 사실을 그대로 노출해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웃으면서 야, 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냐. 그래서 니는 안 돼. 근데 다시 한번 기회는 줄게 하고 웃으면서 니네 다시 만날래? 안 만날래? 묻더라고요.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권력인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A씨는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경찰이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정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이 범죄 예방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경찰이 판단만 잘했더라면 결과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A씨는 교제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기대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10대 미성년자가 시민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7시쯤 월곡면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습니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인천에서부터 경기 김포까지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인천 재물포역 인근에서 위태롭게 운전하는 걸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며 40여 킬로미터를 추격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당시 차량 안에는 친구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어머니의 차를 몰래 타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수배돼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가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고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서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넘겨졌습니다. 마지막 인계 과정에서는 A씨가 차량에서 내리다가 직원들을 뿌리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몬과 미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제 대행사, 즉 피지 업체들이 환불에 들어갔지만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 피지사의 경우 허위 환불 요청이 많게는 14%에 달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환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보상일 대거다 계속 매체에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 여행 상품이나 이런 티켓 관련된 상품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정부 압박에 환불 절차에 들어간 피지사들은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티몬과 위메프에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중복 환불이나 허위 접수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피지업체 환불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허위 환불 접수까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업체 A사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환불 요청 건 가운데 14%가 이번 정산지연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 결제해 이미 배송까지 마친 80여 건 1억 400만 원어치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24년 이전 결제건까지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미 환불받은 소비자가 이중으로 환불 요청을 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지사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 검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존에 제공한 배송 증빙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환불 요청들 때문에 피지사들이 취소 제외 사례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정부는 일반 상품에 한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을 마친다는 방침인데 이 틈을 노린 허위 환불 요청이 피해 복구를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업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피해 업체를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3.9%에서 4.5%며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두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 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산지원 사태를 회사 내부에서 언제 인식했는지, 정산하지 않은 판매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새벽이죠. 북한 주민 한 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썰물대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은 걸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 주민 한 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썰물대를 이용해서 한강 하구를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그럼요.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귀순은 소형 어선을 타고 오든 그렇지 않으면은 뭐 DMZ를 통해서 오든 한강 하구를 오든 다 목숨을 건 귀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교동도하고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서해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썰물대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뻘이 있는데 사실상 뻘로 걸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여기서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목숨을 건 탈출인데 어떤 기순이든지 간에 어렵지만 뭐 이게 서해 지금 교동도로 온 것도 그렇게 흔한 기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중간에 실종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중간에 돌아갔거나 뻘에 빠져 죽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중간에 돌아가면 이 돌아가는 인원이 돌아갔을 경우에 처벌받을 거라고 분명히 알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갔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뻘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기준한 사람이 구조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뭐 세 번째 이제 가능성은 귀순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몸싸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찌됐든 뭐 이것은 합동 조사가 끝나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성공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감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기순을 유도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순자가 오더라도 여기는 이제 초병 한 명, 한두 명만 이 기순자를 이렇게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순자를 향해서 총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기순을 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기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이제 한 것을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유도했는지 그 공개 여부는 관계 기관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다 밝히면 향후에 북한이 이를 역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귀순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면 남북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완충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육지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MDL이 있고 그 MDL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에서 총 4km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비무장지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강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육지가 없으니까 물을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하구에는 이런 중립수역,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공동 이용 수역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 파주시 탄현면부터 시작해서 여기 강화군 서도면까지 한 67km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한 10km 정도 되고 가장 좁은 곳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충구역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이제 북한 주민 기순에 대해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이 인터뷰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경계 인력도 강하고 지뢰도 촘촘히 매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왔는데 청성 한 방도 안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이 그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군의 현 실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서 넘어오는데 총도 안 쐈다는 건 그만큼 지금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군이 대단히 피로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 판단에 의하면 절든지 자든지 해서 식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제 태영호 사무처장의 말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북한군의 경계가 허술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뭐 맞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 가지고 북한의 전력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가 이제 허술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뢰도 매설하고 장벽도 설치하고 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계 문제가 좀 허술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넘어온 인원이 북한 군인인지 주민인지 이거 지금 모르거든요. 네. 또 이것을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것도 지금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합동신문이 끝나고 나면 북한군인지 주민인지 아마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기순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경계 건물을 마지막에 서고 이렇게 이제 기순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아마 그 북한 군들의 그 경계 시스템을 잘 알고 취약 시간대가 언젠지 그걸 알고 이렇게 기순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번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짧게는 한 10km 나가고 이제 길게는 한 30km까지 성취가 가능한데요. 산이 있는 곳보다는 평야 그리고 이제 평야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이 있는 곳 이런 것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고요.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근데 교동도 같은 경우에는 교동도하고 북한 지역까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다가 2.5km밖에 그러니까 훨씬 이제 또 강 건너편이고 잘 들리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는 아마 영향을 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볼 텐데요. 네네. 이제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삼성에서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공식 스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000명의 선수단한테 갤럭시 Z 플립 6를 전부 다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뭐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5의 산업 기계류를 뭐 북한이 주면 안 된다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전자기기 자체를 북한에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이게 갤럭시 Z 플립 6가 250만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사치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게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중 용도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갤럭시 Z 플립 6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기이자 사치품이자 이중 용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제 줄지 말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제 여기를 둘러싼 이제 논쟁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장님이 갤럭시 Z 플립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네. 이 그 삼성 스마트폰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좀 목격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화성 18형 그러니까 고체 연료형
ICBM이죠. 그 발사장 테이블에 발상 여기 폴드폰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갤럭시 Z 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립 6까지는 안 갔죠. 플립 시리즈 중에서 작년도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나온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이 김정은이가 사용한 것이 갤럭시 Z 플립의 시리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이제 이게 삼성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되는 거지만은 밀수를 해서 아마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북한 주민의 귀순 관련 소식 그리고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브레이킹 경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홍텐 선수는 내일 밤 첫 경기에 나섭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된 브레이킹은 빠르고 정확한 회전을 구사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브레이킹의 승리 공식은 바로 물리학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임늘솔 기자입니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김홍열, 댄서명 홍텐이 경기장에 경쾌하게 들어섭니다. 화려한 발놀림, 절도 있는 웨이브와 함께 팽이처럼 강하게 회전합니다. 이어 팔꿈치로 물구나무를 서서 버티는 엘보우 프리즈 등 자신의 시그니처 동작도 선보입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춤에서 스포츠로 발전한 브레이킹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습니다. 브레이킹은 톱록, 다운록, 파워무브, 프리즈, 4가지 기본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선수들은 등과 팔꿈치, 머리를 회전축으로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과 관성, 원심력 등 물리 현상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고르거나 관성을 이길 수 있도록 접지력이 강한 신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발의 밑바닥은 접지력이 중요하지만 신발의 옆부분은 마찰력이 적으면 춤을 출 때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는 춤의 구사뿐만 아니라 체력 소비를 줄이는 데도 정말 중요하죠. 헤드 스핀 등이 포함된 파워무브의 핵심은 바로 회전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동작을 유지하려면 어깨와 허리, 발목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축을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질량을 회전축 가까이 가져올수록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다리를 일자로 쭉 뻗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옆으로 벌리면 느려지는 원리입니다. 브레이킹에서 우리가 몸을 회전축으로 붙이는 행동은 관성 모멘트를 작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각 운동량을 갖기 위해 회전 각 속도가 커지게 되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또 하나의 대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더 내려놓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혹의 나이로 올림픽에 출전한 홍텐. 그의 화려한 라스트 댄스는 내일 밤에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은 권 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했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왔지만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 권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권 씨 측은 그동안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미국 법무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가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검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숨져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8일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사는 빅토리아 이 씨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25분쯤 자택에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뉴저지주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 가족은 조울증 증세가 심해진 이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는데요. 규정상 경찰이 동행해서 현관을 부수고 들어왔고 당시 19리터짜리 대형 생수통을 들고 있던 이 씨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이 총알은 이 씨의 흉부를 관통했고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이 씨가 문을 부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서 물통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이 씨를 보자마자 총을 쐈다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데도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길거리를 소개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8일 LA 베버리 힐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 낯이 익죠? 자, BTS를 세계적으로 그룹으로 성장시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입니다. 방 의장은 양옆에 있는 두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20대 유명 BJ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상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여러 추측이 쏟아졌는데요. 하이브 측은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해당 BJ의 언니를 우연히 만났고 LA 관광지 안내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매워도 계속 끓이는 불닭볶음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죠. 덴마크에서는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던 불닭볶음면의 리콜 해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상 파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펜하겐 항구를 출발해 덴마크 앞바다를 누비는 선상에서 이렇게 요리사가 불닭볶음면을 직접 조리해서 인플루언서와 주민들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앞서 덴마크 수기식품청은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유량이 너무 높다며 3가지 제품의 리콜 조치를 내렸지만 제조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2개 제품의 판매 금지는 해제됐습니다. 안테나 속의 늑대가 하늘을 향해서 웁니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동물 그림 연작 4번째 작품인데요. 작품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도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뱅크시는 현지 시간 8일 런던 남부 패컴에 있는 단층 건물 옥상에 위성 안테나에 하늘을 향해서 오는 늑대를 그린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인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점심 무렵에 사다리를 가져온 남성 4명이 이 안테나를 통째로 뜯어서 달아났습니다. 목격자는 이들이 그림을 가져가는데 9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뱅크시는 지난 5일에는 염소, 6일에는 코끼리, 7일에는 원숭이 벽화를 남기는 등 최근 동물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한쪽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죠. 주차장이 아닙니다. 정부의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는 멕시코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가 사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멕시코 농민들이 주요 고속도로인 동서고속도로, 멕시코시티와 푸에블라 사이의 도로를 봉쇄하면서 일부 트럭 운전기사들이 도로에 갇히고 도로가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민들은 수십 년 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 올바른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에 내린 비로 차량 침수 등 피해 신고 1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에도 침수와 정전 등 66건이 접수됐는데요. 또 남구 매암 사거리와
동부 연포산 터널 입구 등 도로 3곳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해제됐습니다. 울산에는 오후 1시부터 비가 내렸고 2시부터는 1시간 동안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주택 1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란 관측 속에 빙하 붕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북서부 마을이 1m 넘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폭우나 허리케인 때문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로 인근 호수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4.9m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전에도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에 다시 호수가 범람하면서 1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A lot of the wet stuff has already, I dumped it out yesterday and put things in totes after they had been dumped out. But everything was pretty much wet in the garage. 최근 석 달간 연속 촬영된 인근 호수 영상을 보면 빙하가 녹아내리며 수위가 무섭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북극 기후 변화로 지난 2011년 이후 맨드럴 빙하에서만 30차례 이상 급류가 쏟아지면서 거의 해마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 산맥 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큰 포르니 빙하가 올여름 매일 많게는 8cm씩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두께가 2m나 줄어들면서 맨 땅을 드러냈고 오염물질이 쌓이고 암벽이 무너진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Dell'impatto antropico sull'ambiente. Testimone del cambiamento climatico, la temperatura è aumentata di poco meno di 3 gradi, lui è arretrato di 2,5 km.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지난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섭씨 0.7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평균 지구 기온은 지난 6월까지 13개월 연속 관측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빙하 붕괴 등 환경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